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방탄조끼 입은 리정철의 모습입니다. 김정남 암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던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이 방탄조끼를 입은 채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디론가 전화하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됐는데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간 리정철. 북한에서 혹시 총살당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은밀하게 작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들통이 나서 총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얼핏 듭니다.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사진. 시신의 잉어 낚시 문신 김정남 옛 사진과 일치했다라고 해서요. 이 말레이시아 영자지가 공개한 김정남 시신에 새겨진 문신 사진입니다. 잉어 2마리를 낚아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전에 2013년에 일본 언론에 공개된 김정남의 사진에 있는 문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피살당한 사람이 김철이 아니라 김정남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다른 사진. 갈색머리 리설주 자본주의풍 염색했나라고 해서 리설주의 모습이 오랜만에 오늘 많은 종안신문에 실렸는데 글쎄요, 저는 자세히 봐도 저게 갈색머리인지 검은색 머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갈색머리다라고 해서 얘기가 좀 실려 있네요. 리설주가 북한의 어떤 패션계의 리더로서 리설주의 헤어스타일이 북한 여성들에게 금방 번지는데 아마 저런 갈색 머리도 금방 번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햇빛에 반사된 것 같기도 하고 염색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모함에 올라탄 트럼프의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핵 항모 제럴드 R. 포드 건조장에 가서 연설을 좀 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척수가 제1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사상 최대 해군력 증강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를 둘러싸고 세계 초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 미사일도 있죠.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사드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무차별 사드 보복이 이뤄지면서 이 국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6호의 항공권 취소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항공사 신규 취항과 증편을 불허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은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 단체 관광에 나서는데 이 중국 여행사로 하여금 이 한국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중국 당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이런 불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당장 우리 국내 내수 소비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명동을 비롯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들은 유커들이 찾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 명동 거리는 이렇게 유커들이 없어지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점 매출도 3주에서 4주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사는요, 롯데와 연계한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호텔이라든지 롯데 면세점, 이런 등등에 관련된 일정은 모두 취소하는 상황이 됐고요. 한국에서 꽤 인기가 있었고, 이 중국의 혐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웨이브에서, 중국의 이제 트위터 같은 건데요. 웨이브에서도 이제 삭제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교수님,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이 중국의 치졸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도 입을 모아서 중국의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중국 당국이 우리 국내 한국에 여행객을 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 한국산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원칙은요, 등가 대응입니다. 사드 배치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이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 문서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옹졸하면서도 교묘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모아놓고 그냥 구두로 전달하면 그게 퍼져나가는 그런 영향입니다만은 지금 분명히 타격 입는 데는 있습니다. 화장품, 여행객, 이런 등등 면세점까지 해서 하는데 근본적인 큰 틀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걱정할 정도의 그런 이 경제 구조는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24%를 지금 수출을 했고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전체의 10%,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최대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갖고 가서 완제품을 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까지는 안 갈 거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예. 과거에 노르웨이나 일본에 있어서 뭐 연어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히토류 수출 금지를 했을 때 좀 예. 오래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면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3월 3일부터 중국의 그 큰 정치적 행사인 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정협하고 전대인이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시진핑, 핵심이라는 칭호를 받은 시진핑의 그런 지도력. 예. 시진핑이가 3번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드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 그다음에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대1로 그 전 세계 회의를 지금 중국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나라 초청도 못 받았어요. 푸틴이나 뭐 메이 총리들이 오는데 그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대응할 건 없지만 지금 피해받는 그런 업체에서는 조금 사실 우리 정부의 도움이 간절한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예, 뭐 중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맞물려서 이런 강력한 보복 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뭐 그냥 던진 돌에 깨구리가 맞아 죽듯이 이 지금 정치적인 현안 때문에 우리 기업들 또 이 국내 이 소비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 방송 용어는 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대국은 개뿔, 뭐 중국은 개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진핑이 자유무역을 강조를 했는데 그게 이런 게 자유무역이냐라는 글도 많아하고 있습니다. 대국은 무슨 개도국 수준이 그대로 드러났다. 땅만큼은 뭐하나 속이 이리 좁은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오히려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다. 중국 시장이 막히면 당장 죽는 게 유통, 제조, 무역이다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중국이 난리인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중국의 속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중국에 속국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마 SNS에서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지만 경제적 의존도 또 정치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중국에 강하게 나가기에는 굉장히 참 부끄럽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 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저는 사실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보복을 취하는 것은 지금 21세기 이 지금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중국이 그 80년대 후반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때 내세웠던 그 대외 정책이 도광양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그 빛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중국이 정상 국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었고 그 뒤에 중국이 가졌던 국가 기조가 대외 정책 기조가 화평굴기였거든요. 대국으로 일어서지만 그러나 주변 국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 그대로 대국 굴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대국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과 그 부분에 상당히 해악을 끼치는 그런 여러 타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그 내정 간섭이 되든 어쨌든 간에 힘으로 누르겠다는 그러한 아주 패권적인 이 아마 자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중국하고 중국 없이 살기를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 정도를 갖고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지금 이 사드를 둘러싸고 지금 한반도 이 주변에 신냉전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지금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다시 손을 잡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미일이 지금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는 부분들은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측면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주권 국가로서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직무 정지 상태이고 지금 탄핵 사태 때문에 온통 신경이 글로 가 있으니까 이러는 사이에 우리 주변국들은 북한은 미사일 쏘죠. 일본은 소녀상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죠. 중국은 사드로 인해서 보복 조치 나서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미 통상 문제, FTA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협상을 또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정말 사면초가에 몰린 게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국이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하고 한미일이 지금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대중에 대해서 대중 정책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압박 수단의 하나로서 이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변국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줄 차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3.1절 날 저희들은 탄핵 찬반 집회에 주목을 했지만 사실 이날 한미 독수리 훈련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독수리 훈련에는 칼빈슨 호라고 최강의 이제 항공모함이죠.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 B2가 나왔고요. F-35 스텔스 전투기도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에 레드 카드를 보인 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김정은이 이것에 대해서 좀 꿈쩍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훈련이 바로 이 한미 독수리 훈련인데 미국의 최전력들이 모두 출동한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갈색머리 리설주 얘기 자본주의풍 염색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글쎄 이건 뭐 어느 분에 이렇게 붙여봐야 되나. 우리 최양호 교수님. 네. 북한의 리설주가 머리 염색을 했고 이 김정은의 팔짱을 낀 모습이 좀 보이는데 글쎄요. 뭐 마음의 여유가 있나 보죠. 염색할? 이제 뭐 염색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사진입니다. 팔짱을 낀 사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가정적인 또 이제 최근에 김정남 살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북한 정부 내에서 고위층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좀 알아가는 시기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적인 거, 온화한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선전적인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뭐 자본주의풍으로 해서 지금 뭐 염색하는 것 자체를 지금 자본주의풍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좀 온화하고 이런 부분들의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김정남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부분에 좀 대응하는 사진 아니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사실 김정남이 이 후계 구도에서 김정은에게 밀려난 결정적 이유가 아버지 김정일 앞에서 이거 뭐 자기가 되면은 이제 개혁 개방 쪽으로 북한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냥 바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리설주가 자본주의풍으로 머리 염색 이런 거는 사실 자본주의적 상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는 김정은이 개혁 개방으로 노선을 바꿨다. 뭐 그 암시인가요? 너무 지나치게 아니, 뭐 그렇게 건가요? 보기는 조금 지나친 상상이 아닌가 생각인데요. 사실 뭐 그런 머리 식으로 하나 바뀌었을 따지면 뿐인데, 김정은은 그 NBA 그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맨까지 초청해서 미국식 그 자본주의가 가장 구가하는 최고의 스포츠가 미국 프로 농구 아닙니까? 프로 농구의 스타들을 초청해서 그 북한 인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런 뭐 파티 겸 그런 농구 잔치도 한 걸 보면 그때 뭐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정은 스스로가 자기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풍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실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일탈된 사회주의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이 경제 체제가 당과 그 중앙에 의해서 배급 경제 체제인데 사실상 이것이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지금 대북 제재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이 국가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하면 경제가 지금 굴러가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장마당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나름대로 지방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풍 염색 자체가 저는 이설주의 머리가 아니라 북한의 경제 체제에 벌써 자본주의 풍이 염색이 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북핵 개발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체제 보유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내부적 모순에 의해서 큰 위기에 닥치지 않을까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여자의 변신은 무죄인 것 같아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코에 점이 있네요. 뭐 국내 연예인들 중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자꾸 이제 자본주의 풍이냐. 사실 우리 동양인들은 머리가 감지 않습니까? 검지 않습니까? 결국 저것은 노란 머리, 이른바 그 서구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간단찮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지금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탄핵이 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핸드백 하나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와 같이 공식적으로 사진을 냈다는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둘 사이가 남매인데 이른바 백두혈통의 어떤 순수성 이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은데요. 의외로 지금 어쨌든 그 동생을 저렇게 해가지고 있는 모습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모습을. 어쨌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북한 사회 곳곳에 이미 침투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실 민주주의 개혁 개방과 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 뚝이 무너질 겁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하고 막는다 해도 그 뚝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너졌을 때, 북한이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또 그것을 흡수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중국 사드부터 해가지고 머리 아픈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구속된다라고 해서요. 특검팀이 해체가 되면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수사 압력 부분은 수사할 수가 없었지만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정강의 자금도 들어가 보면 자금 출처를 우수석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고 개인 변호사 활동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액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 100% 발부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문체부 국가장 5명의 자천 인사에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인데요. 당초에는 6명이었는데 차은택 전 창조경제단장이 1명을 빼달라고 하면서 5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자천 인사 명단은 최순실 씨가 윤전추 행정관에게 줘서 전달이 됐고 우병우 전 수석은 인사 요인을 원인, 경위라도 알려달라라는 김종덕 장관의 말에 그냥 하세요라고 하면서 권한 남용, 월권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대목이 이 지금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특검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를 못했지만 수사라는 과정에서 보니까 특검의 대상은 아닌 세월호에 관련된 그 7시간에 관련된 압력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비리에 관련된 부분은 대상은 아니지만 오히려 증거들이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외형적으로 특검이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나오는 그 직권남용을 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면 그 일반 검찰에는 그 수사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충분히 구속영장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관련된 개인 비리나 세월호에 관련된 압력에 관련된 부분에 증거가 많다라는 그 부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병우 전 수석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정황도 언론에 오늘 보도가 됐는데 만 20세의 차석으로 소년 등가를 한 우병우 전 수석. 그의 두뇌는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도 빚을 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서 밤 11시 40분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우 전 수석이 나온 시각은 다음날 오전 새벽 4시 45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 조사는 끝났는데 왜 5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특검 사무실에 남아있었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조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검이 영장 청구를 위해서 써놨던 조서를 5시간에 걸쳐서 달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거기에 맞게 탁탁 원포인트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과장이에요? 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14시간 받는다고 하면은 그 14시간 받는 동안 답변을 하는 과정에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달달 안 외워도 머릿속에 달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그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쓰고 지우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아마 상당 시간이 걸렸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기사의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까? 완전히 떨어진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 5시간까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만 그와 같이 열심히 어떤 본인이 나중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메모하거나 아니면 외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그 치밀한 사람이다라고 보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그 정도의 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구속이라는 말은 그럼 왜 재청구 안 했죠?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결국은 새로 받는 이 검찰이 100% 영장을 청구해 달라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도 있고 결국 특검에서 반드시 영장을 청구를 해 달라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도 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100% 그러니까 지금 재청구하면 될 거다. 그 자체는 재청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재청구 안 하면 검찰이 뭐라 할까요? 특검보다 능력도 모자라고 또 소위 말해 검찰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을 오히려 이제 압박하는 그렇죠. 멘트군요. 검찰에게 폭탄을 떠넘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목받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검찰이 재청구 안 하면 지금 또 감싸기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지금 특검이 그렇겠군요. 지금 준 거라고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두 분의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읽으신 부분에 보면 5시간 달달 외우고 그리고 검찰 내에서 끝나고 난 뒤에 자신과 같이 일했던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찾아가서 자필 그 진술서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피의자로 들어가서 끝나고 난 뒤에 자신하고 근무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찾아가서 자필 진술서를 받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그 자신의 동료 내지는 후배들을 찾아가서 이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이 아니라 정상적 알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이제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뭐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5시간 동안 조서를 달달달달 외운 뒤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으로서의 일을 한 것이지 내가 월권한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법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 변호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일반 당사자 그러니까 조서를 제 조사가 끝난 뒤에 조서에 관련된 부분이 자신의 진술과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장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 당사자나 일반인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그런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두 부류가 하나는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기가 진술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관련된 검찰의 수재이고 관련된 특수통이기 때문에 본인에 관련된 진술이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어떻게 활용될 것이란 걸 정확히 알고 그 질문에 있어서 검찰의 질문이 어떤 취지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탄핵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같이 근무한 사람들의 진술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을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서에 담기 위해서 검찰의 그 의도, 그러니까 질문 의도라든지 취조, 신문 의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히 그 문제를 외워갔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면은 옆에 그 변호사들이 다 배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뭐 다 녹음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다 그 메모를 합니다. 그 취지를 메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시간 동안 해서 달달 외웠다. 이거 같은 조금 약간 과장이 조금 열심히 했다는 취지인 것이 조금 과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은 뭐 머리가 좋은 만큼 꽤나 주도 면밀하게 아마 자신과 관련된 재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과거에 우병우 전 수석을 밑에 데리고 일을 했던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부장검사 때 30명 가까이 사망한 방화 사건을 맡아서 우병우 검사를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점점점이 찍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은 잘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 밑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원 영장 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하게 됐는데 특검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자신이 맡고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법리 논쟁을 벌이는 데 뛰어난 영장 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투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면서 기각을 이제 이끌어낸 거죠. 실질적으로 이 영장 전담했던 분이 제 그 선배기도 하고 그 개인적으로 후문도 듣고 했는데요.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된 다음에 제가 한번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봤더니만 그 영장 청구 있기 전 3일 동안 거의 밤을 새워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각하는 걸 보고 그냥 뻔해서 잤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병우 수석뿐만 아니고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영장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을 투입을 해서 결국 영장을 기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법원의 건은 그런데 본인이 어떤 특수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는 자기가 했다.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긴 합니다만 저기서 우리가 그 훈수 두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두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분이 상당 부분 옆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진짜 주도 면밀하고 참 논리적인 이런 분이신데 저런 비상한 머리와 그런 강직한 일처리 이런 것들을 국익을 위해서 진짜 썼으면 얼마나 크게 우리가 쓸 자산인데 저렇게 이제 어떤 잘못된 그런 지시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자, 이제 특검 수사가 종료가 됐는데 수사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검사들이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금주령을 풀 때가 있었는데 자신이 담당했던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에 영장 발부될 때까지는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수사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스트레스가 있긴 있었겠죠.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수사를 하고 관련해서 이제 결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엄청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인들하고 편하게 이걸 털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삼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술을 먹거나 이런 회식을 갖게 되면 또 이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련된 부분의 결과가 나올 때만큼은 그래도 마음을 조금 다스리고 이런 좀 긴장을 풀고 좀 스트레스를 좀 낮추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술을 좀 마시면서 이렇게 좀 결과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밑에 내려오니까 최순실 씨가 이 언론사 취재진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특검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라고 이제 강하게 외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했던 청소부 한 분이 이제 연병하네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갖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뒤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비싼 시세를 뺏기셨는데 지금 심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십니까? 국민이 누구는 나한테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피의자로 가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장시호 씨는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복덩어리였는데 최순실은 글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상이었다는 이제 얘기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얘기인데요. 최순실 씨를 수사하면서 느낀 소회를 털어놨는데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인연을 갖고 도와주고 하면이라면서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랬다면 인사농단들은 없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을 사용했다는 차명폰 관련해서는 이규철 특검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다. 발신지를 찍어보면 밤이나 낮이나
위치가 다 청와대 관저로 나온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갈 때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최순실이 특검의 조사에서 굉장히 불성실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그렇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처음에 안서 잠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처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검찰에 출두만 하더라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렸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특검에 가서는 고개를 다시 빳빳하게 들면서 다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박영수 특검도 어찌됐든 굉장히 죄송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뒤끝을 좀 흐렸어요. 최순실은 왜 이렇게 입장이 돌변을 했을까요? 사실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지금 특검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명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검찰에 출두하고 이런 상황 정리가 어느 정도 박근혜 대통령 손에서 좀 제대로 이 수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마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출두할 때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고개를 숙이면서 일종의 로키 전략으로 갔던 반면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상황 자체가 자신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자신에게 모든 혐의가 지금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로키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진짜 온박 다 뒤집어 쓴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면 부인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지금 이제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검찰 수사나 특검 이 수사에 다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엮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부인 전략과 일종의 맥을 맞추려는 그러한 아마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박영수 특검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이익을 챙긴 부분. 그리고 또 그 삼성의 정경유착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용한 것이다 했는데 앞에 잘 보면은 최순실이 박근혜를 팔아서 얘기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해서 사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결국 밝혀진 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으니까 또 결국 자기 언니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데 결국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사를 받다 보니까 지금 적어도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하지 아니한, 본인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한테 쏘가서 했는데 모든 것을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와 같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점에 있어서 특검이 굉장히 일을 잘했는 건 저도 다른 언론에서 한 90점 정도 제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만 고영태를 비롯해서 다른 측면의 어떤 숨겨진 다른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더 밝혔으면 아마 그 부분에 더 열심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정말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이 했다라고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최순실 씨의 어떤 변명이 일고의 가치도 없겠지만 앞으로 이게 그 고영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는 아마 이 검찰에서도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태의 녹취 파일도 공개가 돼서 이것이 고영태의 기획폭로 아니겠느냐. 이 사건의 발단은 고영태의 기획폭로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주장도 지금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이제 설득력 있게 좀 번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헌재가 이런저런 상황까지도 다 참작을 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특검 수사 뒷얘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얘기도 좀 있어요. 밤샘 조사에서도 잘 버텼다. 짜장면을 시켜준 것도 잘 먹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수사팀이 격앙돼서 아예 오전에 기소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을 잘 달래서 보강 수사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 39건이 새롭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보강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뒷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영장 때 구속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그대로 갔다면 무죄 나올 뻔했다고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1차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재판에 가면은
지는 거죠. 무죄 나올 뻔했다라는 얘기가 특검 수사했던 사람 입에서 나와요. 박영수 특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 천운이 하늘이 도와서 안종범 수첩에서 그 증거들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을 때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때 부족한 줄 알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뭐 다른 걸로 다 될 줄 알았고요. 또 한 예. 번은 뭐 치고 받고 하면서 진짜 법원에서 판단 한번 받아본 거죠. 예. 근데 마침 거기서 이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쪽에서 이 증거를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운때가 맞은 예. 그런 이 모양으로 좀 갔기 때문에 뭐 저 큰 이 사실 전환점이 됐잖아요. 예, 특검 예. 수사에 그리고 예. 아주 뭐 이 최대의 성공적인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운도 따르고 노력을 예. 많이 하셨겠죠. 여기저기 그런 예. 것들이 합쳐져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 1차 영장 청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실하게 청구됐다는 거를 특검 스스로가 인정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예. 영장을 청구할 때 모든 법적 판단이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삼성에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돼버리는데 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입증하기 모든 영장 청구를 할 땐 지금 드러난 증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를 했고 나중에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이게 입증해 나가는데 예. 그 증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으니 그때 증거를 해서 구속을 했다면 우리가 더 중요한 증거를 찾지 않고 안이하게 있을 뻔했다라는 취지지 우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예.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굉장히 똑똑하게 하고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강 수사를 하고 해서 영장 발부받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정말 최대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이른바 경제 대통령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특검의 가장 큰 성과인 건 분명합니다만 예. 저와 같은 얘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으로서는 영장이 됐지만 그와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됐지만 여전히 사실 앞으로 예. 지금 법적인 평가될 부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어떤 본인들 공치사보다는 지금 1라운드는 끝났습니다. 진짜 2라운드에 공소 유지에 유죄 나오게 하기 위한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1차 때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적용했던 혐의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그걸 지지를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와줬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삼성이 일종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갖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구속영장이 안 됐잖아요. 예. 그 추가로 한 게 뭡니까? 그 뒤에 합병이 다 되고 난 뒤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그 파는 부분 이 지금 그 뒤에 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예. 어떻게 작용하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차 때 구속영장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뒤에 부분에도 추가적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딴 데 그냥 신경이 갔다고 한다면 예. 우리가 소홀히 해가지고 본 법정에 재판에 가서는, 가고 예. 상당히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 증거 보완 자료들이 있는데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건 안종범 수석의 39건의 새로 거죠. 그 발견된 수첩에 수첩에서 공정이익건이 나왔거든요. 예.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재판을 좀 끝까지 봐야겠어요. 그렇죠? 예. 뭐 무죄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밤샘 조사 받으면서도 짜장면도 예, 뭐 잘 먹고 이런 걸 보면은 최순실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예, 수사에 뭐 잘 응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콩국수입니다. 예, 그래요. 장시호도 또 거기서 잠깐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감생활 힘들지 않느냐 서로 덕담도 나누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거기가 뭐 진짜 뭐 법과 뭐 이런 딱딱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렇게 또 인사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든 삼성그룹이 이제 미래 전략실을 해체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이번 일이 굉장히 큰 경험이 아마 이제 차기 경영을 이제 일선에 복귀할 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재판 결과는 끝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도 나왔는데 이미 뭐 집을 가봤더니 다 짐을 옮겼던 것을 이미 저희들이 보도를 해줬죠. 그 짐을 어디다 옮겼냐면 근처에 있는 딸 집과 아들 집에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들이 아프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강제로 가가지고 짐을 가져오기는 어려워서 정중하게 가져간 짐만 다시 돌려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집에서 가져간 딸이나 아들 집으로 가져간 짐만
내놔라. 다른 거는 우리가 더 안 가져가겠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점잖게 했네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일부에서는 뭐 특검이 뭐 강압 수사다, 뭐 자백을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특검이 협조를 하고 조사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검은 뭐 제한된 시간 내에 수사의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처럼 이렇게 그 수사에 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증거를 이렇게 인멸하려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어쨌든 가족에 관련된 뭐 그 개인적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는 걸 보면 일부 당사자들이 무슨 강압 수사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부분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갔을 때인데 보통 압수수색 가면은 이게 막 저항도 하고 숨겨놓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웬일? 예.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공무원들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뭐 말하지 않아도 자료 그냥 다 자발적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문체부 국가장들 좌천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밑에 하부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었다는 폭발한 거죠. 뜻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좌천됐던 공무원들 중심으로 자료가 모아졌던 걸 보면 또 거기서 그다음에 이 문체부가 이렇게 큰 정치 흐름에 자꾸만 휘둘리고 특히 보수 진보를 그 개념이 문화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평생을 어불해온 사람들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표시한 하나의 조그마한 반항이었다고도 보지만 수사에는 꽤 도움이 많이 됐죠. 사실 뭐 공무원들 보고 영혼이 없다는 뭐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수의 공무원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법과 규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게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공직자로서 이거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글쎄요 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영혼 없이 일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다들 잘 알 거예요. 행시 봐서 되신 분들도 꽤나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최순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박영수 특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욕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저질렀겠느냐.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든 제 불찰로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최순실 씨가 지금 자신이 이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유엔 인권위 제소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죠. 인권위가 그 변호인을 통해서 제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겠죠. 사실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국내적으로도 좀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약간 정치적 사건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덴마크에 있는 딸 사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내의 어떤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덴마크에서도 결정을 할 때에 정치적 사건인 경우에는 국내 송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수 겸장적인 어떤 여론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시 특검에서 이제 검찰로 모든 게 넘어갔잖아요. 검찰에 또 계속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당연하죠. 이제 관련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적인 그 관련성이 있으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저는 이제 최순실 씨가 자꾸 유엔 국제기구 들먹이고 정유라 씨에 관련된 부분도 마치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못 들어오게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있고요. 본인도 마치 정치적인 탄압이 희생양인 걸로 봐서 또 다른 꼼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순실 씨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피곤한 의뢰인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에 관련된 증거, 물론 변호사는 무죄를 다퉈야 되지만 지금 너무 유죄의 증거들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면 변호인이 난처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핏대를 세우면서 나는 무죄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비협조를 하면 참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무죄 변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마 아까 박영수 특검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라든지 특검에 본인이 무죄 취지로 항변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법적 판단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유효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일각에서는 이제 요즘 뭐 소주 한 잔씩 하시면은 전부 뭐 나라 얘기, 최순실 얘기하고 뭐 탄핵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일각에서는 그 술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가나 봐요. 뭐 최순실이 사실 형량을 그렇게 높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뭐 대략 한 4, 5년 살다 나와서 몰래 숨겨놓은 빨간 금고에서 돈 찾아가지고 떵떵거리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격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재판부도 아니니까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절대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만 진짜 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재판이란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결국 증거가 넘친다고 하지만 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절차상에 잘못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무죄 받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증거를 그렇습니다. 불법적으로 체득했을 실제로 경우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위법 수입 증거 그 배제 법칙이 처음에 그 작용된 것이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돼 있는 사건인데 그 제주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그 지사 방에만 했는데 그 방 앞만 수색해도 안 나오는데 옆방에 똑 보니까 명확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왔는데 법정에 냈다가 이 압수수색 범위, 그 장소적 범위를 넘었다고 해서 증거가 뻔히 보면서도 위법수집 증거라고 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안종범 수석이 39건 그 수첩 같은 경우에도 수집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아무리 명백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사법 절차상 엄격한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와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본인이 그런 증거를 다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검이 지금 보면은 검찰이 8명 사실 특검이 12번 하면서 검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소유지에 신경 쓰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법이 그 증거 채택의 그런 엄격한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건 나름의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게 참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법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모든 재판은 최순실 씨라고 하더라도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적은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10년 얼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에 관련된 지금 뭐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모두 유죄는 아니겠지만 관련된 어느 정도 지금 국민의 감정을 달래줄 수 있는 만큼의 법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에 하나 법에 관련된 부분을 절차를 따르다 보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변호인단을 잘 꾸려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들도 그런 재판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법으로는 맞지만 사실상 참 변호사 하기 싫어지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아마 최순실 씨가 그런 판결을 받으면 저는 참 변호사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그 돌고 돌아서 미르 K스포츠 재단, 비덱스포츠 이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최순실이 10년형을 사느냐 아니면 2, 3년형을 사느냐는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고 그게 죄가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 최순실 씨를 대리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싸운 거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장이 일반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 가서 이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뇌물은 1억 넘어간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순실 씨 10년 동안은 사실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지는데 무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술자리의 말씀대로 정말 2, 3년 안에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우리의 국민의 감정과 이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법은 엄격하게 뭐 증거라든지 아니면 법리로 이 형량을 정하는 거니까 막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무기징역 때려라, 살인해라 이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 같으면은 이 정도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대부분 파산 상태에 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최순실은 당당합니다. 왜? 숨겨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찰 특검이 유추한 최순실의 재산은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유추가 됐어요. 그런데 뭐 위에 최순득 씨라든지 밑에 최순천 씨라든지 동생이랑 언니는 자기보다 훨씬 재산이 많아요. 몇천억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버지 최태민이 물려준 재산의 상당수가 최순실에게 넘어갔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최순실의 재산은 언니나 동생보다도 훨씬 적다. 어딘가에 빼돌린 거 아닌가? 빨간 금고가 또 있고 거기 안에 엄청난 재산, 뭐 CD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사 빼돌린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근거로 환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법의 한계예요. 그렇죠. 뺏어오면 안 돼요? 지금 특검이 지금 예. 해놓은 것은 최순실 씨가 그 지금 이제 적용되고 있는 뇌물 액수에 대한 추징 금액을 예. 환수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지금 이제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아마 걸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설사 다른데 그럼 지금 빼돌린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시효 내에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겠지만 예. 국회에서 바로 그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일가가 만든 그런 그 재산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특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뭐 소급입법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헌 논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최순실 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다 진짜 국고로 다 환수하고 싶지만 예. 그러나 아까 우리 앵커께서 걱정하신 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나 규정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많은 게 또 현실 아닙니까? 사실 법이 참 머네요. 예, 예.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약속만 했는 거를 다 추징할 수는 사실은 없고 예. 지금 실제 받은 뇌물을 한 78억 정도로 해서 지금 그 계산을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재산이 지금 한 200 내지 300억인데 예. 그 중에 이 뇌물을 실제로 받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죄가 받으면은 받기 위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이른바 추징 보전 절차를 해서 예. 이미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 재산, 차명 부동산과 차명 금융 계좌 어제 봤더니만 회계 담당자 최순실 씨의 회계 예. 담당자가 나와서 최순실 씨가 본인 이름으로 금융 거래한 걸 못 봤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른바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흥미로운 것은 8가지 죄명 중에 금융실명법 위반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제가 지금 아직까지 보진 못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검찰에서 새로 돌아온 검찰에서 지금 40여 명에 대한 그 금감원의 그 관련자들에 예. 대한 차명재산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한 100억 정도 나왔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금융실명법 내지는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소를 넘기고 예. 그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20, 30%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찾아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몰수는 못하지만 금융실명법이나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예. 해서 추징금으로 해서 상당 부분은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독일로 날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최순실의 재산의 뭐 흔적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순실의 그 주도 면밀함을 보면은 이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최순실이 의상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병원 이제 여기 뭐 시술비나 이런 거를 전부 현금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만 쓴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진술하고 있고 이 현금만 쓰고 있는 최순실을 상대로 계좌 추적을 벌여서 돈의 출처를 찾아낸다? 이거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만만치 않죠.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이 최순실의 재산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예. 다른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경제를 같이 뭐 추구했느냐 그 부분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산 넘고 이 산을 넘어도 또 산이 나오는 그러한 형국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저희들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DJ 정부 당시에 국세청이 이 최 씨 일가에 대해서 다 했죠. 예, 재산 조사를 해서 지금 그게 이제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거잖아요. 봉인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 또 증여세 안 낸 것도 또 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특검도 출범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면 예. 그 사람 때부터 우리가 조사한다. 그렇지만 끝에 뭐 결국 못했어요. 예. 중간 정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20년 전의 얘기고 또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이 참 찾기가 어렵다. 예. 그러나 각 정권별로는 다 한 번씩 들여다봤다. 세무조사를 예. 다 받고 심지어는 뭐 6천만 원 세금 낼 때도 있고 뭐 몇십억 낼 예.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짜면 찌는데 아까 최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 범죄에 연루가 돼 있는지 이런 예. 거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말이에요. 예, 뭐 8천억 원이니 10조 원이니 뭐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500개니 이런 건 사실 좀 과장된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된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액수에 적어도 200~300억은 아닌 상당한 액수의 뭔가 재산이 분명히 최순실에게 있을 텐데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30년 동안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볼 수 없나요, 진짜? 특별한 국회에서 사유가, 뭔가 하면 예. 되나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범죄에 관련된 연루된 재산이 아니면 이거를 환수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그 처분적 법률, 그러니까 개인과 특별한 사건에 관련된 그 콤팩트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대통령 기록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이익이 있다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해서 이 정도로 국정의 파괴를 이뤄왔다면 거기에 관련된 그 재산도 최태민 씨부터 연계성까지 확인을 해서 환수하는 것이 헌법 질서에 더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열람을 해서 이렇게 환수하는 그 노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순실은 뭐 특검한테 차명 재산 내가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있으면 찾아봐라, 찾아서 다 가져라라고 하는데 정말 어디 마늘밭에다가 숨겨놨을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숨겨놨을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최순실 씨로서는 당당한 것 같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자신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의 신변 위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잠깐 화면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예, 뭐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나와 있는데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는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연설이나 하고 구호나 외쳐서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응징할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오늘도 뭐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다들 이제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래카드라든지 이제 할 수 있는데 글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것을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될지 어디까지가 저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뭐 다들 저마다의 가치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정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는 다 있죠. 그러나 이 그 민주주의에도 지켜야 될 검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의 차이나 다름은 다른 거죠.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깡그리 무시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하고는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의 저런 그 상당히 과격한 그런 그 목소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시위는 저는 국가 공권력 차원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박영수 특검이 지금 민간인, 자연인 박영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지금 헌법,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권력의 일부를 위임을 했고 그 위임을 받은 지금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수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수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집 앞에 가서 그럼 검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을 몽둥이로 찜질하고 뭐 목을 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검찰이나 경찰이 보고 있겠습니까? 왜? 그거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이 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박영수 특검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에 앞서서 사정 당국에서 이러한 부분도 대한민국 공권력이 지금 도전하는 이러한 폭력적이고 과격한 이러한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검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탄핵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과격한 퍼포먼스나 이런 걸 양쪽 모두 뭐 대통령 단두대에 올리는 그런 사진도 뭐 사실 촛불 집회에서 나와요. 양쪽 모두 그런 모습을 좀 자제하고 뭐 집회하는 건 좋은데 의견 제시하는 건 좋고 표현하는 건 좋은데 좀 과격한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자간담회 특검에서 한 것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든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
0%는 아니거든요. 예, 어제 뭐 박영수 특검의 기자간담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이중환 대리인 측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여론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3월 6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랬으니 예. 거기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또 점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뭐 특검 수사 종료돼서 이제 그 뒷얘기를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뭐 스타로 떠오르신 분도 있네요. 예. 특검팀이 같이 밖에 나가서 찻집이나 스탕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인사를 하는데 윤석열 수사팀장은 주로 이제 남자들이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여자들은 이규철 특검보, 뭐 패셔니스타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예, 굉장히 뭐 화형식을 치를 정도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최순실 씨 얘기했는데 특검의 이 참 뭐랄까 진상은 최순실이지만 특검의 복동에는 장시호다 이런 얘기가 특검 수사팀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장시호 씨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4차원도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장 씨가 실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도 손으로 그리면서 기억하고 기억력이 상당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검 사무실 18층 조사실에서 장 씨가 오늘 숙제 받았어요 라면서 혼자 컴퓨터로 진술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밝게 인사하고 성격이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 대신에 본인이 진술서를 컴퓨터로 열심히 쳐서 다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원래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 먼저 쓰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자필로에서 쓴다는데 예. 컴퓨터로 쓰라고 했는 것은 상당히 그것도 이제 배려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가면은 조사를 받기 전에 보통 진술서를 본인도 쓰고 그럼 그거를 주면은 검사가 보고 검사가 아는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예. 하나하나 묻는데 결국 제가 보일 때는 그 포인트가 자필로 쓰게 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쓰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정말 그 장시호 씨가 검찰에 예. 정말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도움을 줬던 예. 그런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쓰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오늘 숙제 받았어요. 예, 숙제 열심히 하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경기도 의왕에 이제 서울 구치소가 있죠. 의왕 대학원에서 다닌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4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만 직접, 이 부분과 예. 관련해 가지고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지금 장시호 씨의 법적 지위가 뭐죠? 피의자 내지 피고인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스크림을 줬다. 그리고 지금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조윤선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서 좋은 변호사 매일매일 접견을 오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를 못한다. 특검님 자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어떻게 잘못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특혜를 부여해줬고 이 그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원래 아이스크림 주면 안 돼요? 피의자한테? 아이스크림이 말고 결국 가만히 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예. 자주 불러가지고 조사는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주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좋게만 보일 수 있지만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시각에서 또 이걸 바라볼 수가 있군요. 구치소에 하루 종일 갇혀 있으니 답답하니 자꾸 특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 구경도 좀 하고 특검 사무실 안에 가서 뭐 우병우 수석처럼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도 먹고 내일 와서 또 먹게 남겨두고 독특합니다. 예, 장시호 씨의 과거 청문회 과정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을 썼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그 차한택 씨도 증언을 했는데요. 네. 그 대포폰과 대통령이 통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최순실 이모는 저랑 차를 타고 갈 때도 누구랑 통화를 할 때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거나 항상 차를 세워서 내려서 통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뭐 4차원이긴 합니다만 검찰 특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복덩어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이제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이경재 최순실 변호인 쪽에서는 이 특검이 위헌적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경재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태생상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회장의 승계 작업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어서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글쎄, 이것도 약간 이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데,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을 우리는 봐요. 예, 검찰청사 앞에 가면 1인 시하는 분도 있고, 예, 법원 앞에서 1인 시하는 분도 있고 있어서, 뭐 일반인이 이렇게 특검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당사자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법을 배우신 변호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선출직 300명이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야당에게 그러면은 추천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양당의 그다음에 뭐 야당의 그런 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뭐 전속적 수소 공소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단면만 보시는 거죠. 결과물이 그 야당에서 했는데 그럼 특검이 그럼 야당에 유리하게 했느냐? 그걸 증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소명의 주체는 자기가 될 텐데 그런 분이 뽑혔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논리의 오류 아니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순실 변호인이라든지 대통령 대리인단 쪽 입장에서 보면 특검 수사 결과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든 데다가 그것을 어제 또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하고 이제 오천 간담회에서 뒷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됐는데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라는 이 대리인단 쪽 주장, 최순실 씨 대리인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법적으로 말씀드리고 효과를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그 위헌 법률 심판을 그 재판부에 하는 겁니다. 결국 수사를 했는 수사의 근본적인 이 특검법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했는데 이 법원이 담당 법원이 아, 그 말이 맞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버리면은 이 지금 재판이 다 중단돼 버립니다. 다 석방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른바 그 설령 그 야당이 그렇게 추천했다 하더라도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이른바 정치적 행위 내지는 국회의 자율권이란 취지에서 지금 법원에서 그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 그 이재경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촛불 민심에 반대되는 태극기 민심에 호소하는 그런 그 전략적인 효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말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1%라도 실제 그와 같은 것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완전히 홈런 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거짓말이 난무한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뭐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죄다 막 거짓으로 다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이제 그런 부분 하나 걱정하시는 분이 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승복하는 문화를 이제 아예 그냥 깨져버린 거, 짓밟아버린 거 아닌가. 뭐 헌재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특검 수사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제는 불신하고 믿지 않는 그리고 승복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단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거짓 그리고 불승복 이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않도록 어른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정 중에 헌재 화장실에서 만난 3인 무슨 얘기 나눌까라고 했는데요. 이 국회 측의 권성동, 황정근 변호사가 헌재 화장실에서 김평우 변호사를 만났는데 글쎄요, 이 굉장히 난감한 장소에서 만나는데 세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이렇게 쭉 봤더니 화장실에서 김평우 변호사를 만난 이 황정근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선배님, 방청석 말고 재판부를 보면서 변론을 하셔야 카메라에 얼굴이 잘 잡힙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온 뒤에 진짜로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 쪽을 보면서 이제 변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방청객을 보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화장실에서 만나면.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김평우 변호사가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헌법 재판정에 나와서 얘기했던 변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리나 논리에 의한 것보다는 일종의 여론 선전전을 겨냥한 그런 측면이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누구를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객이나 여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청객 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그러니까 황정규 변호사가 저렇게 재판부를 바라는 이야기는 돌려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걸 애둘러서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정미 재판관도 저걸 지적을 했죠. 방청석 보지 말고 재판관 보고 얘기하라. 예. 근데 우리 차재영 교수님은 이제 김평호 변호사가 여론전을 위해서 그렇게 방청객을 향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김평호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법리적인 변론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원치 않은 쪽이 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안 되니까 헌재 회의실에 도청 방지 장치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분열된 국론 봉합을 위해서 인용 기각 어느 경우든 재판부가 전원 합의 형태로 8대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공립학교에서의 이제 인종 분리 교육에 대해서 판결할 때 사회 혼란을 우려해서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설득을 해서 만장일치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 뭐 탄핵이든 기각이든 소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내놓는 것보다 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설득을 해서 어차피 결론은 나왔으니까 그렇죠? 탄핵이든 기각은 그냥 이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부분은 결국 2004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재판 할 때는 그 탄핵 재판할 때는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 2004년 그와 같은 식으로 만장일치식으로 해놓고 봤더니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그 당시에 2005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소수 의견도 적시하도록 하자라고 법을 바꿨는데 그 법이 있는데 이제는 와서 또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소수 의견을 자꾸 이렇게 묻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좀 읽히거든요. 결국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것보다도 있는 그대로 정말 재판관님들 있는 얘기 그대로 해서 쓰는 것이 결국 그것이 바로 재판관의 실명제가 하는 것이 역사에 책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와 같은 그 헌법재판관님들 8명의 의견이 그런 식으로 모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또한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의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나름의 장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장일치를 했을 때의 장점이 있고 또 소수 의견을 또 적시했을 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이 문제는 덮는 그런 성숙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좀 이번에 꼭 우리 국민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핵 심판 선고를 이정미 대행 퇴임 이후 늦춰달라라고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이제 헌재 의견서를 냈는데 글쎄요, 이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 전에 마지막 주말입니다. 촛불과 태극기 총력 세대결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난 3.1절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오늘도 좀 긴장감을 갖고 양측의 집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불상사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로 넘어가죠. 복장과 몸짓, 표정, 어투, 대선 주자 6인 6색인데 차분한 재인 씨, 우아하고 고상한 형이다라고 하고 섹시한 희정 씨의 모습이 좀 보이고 반듯한 교환 씨의 모습이 보이고 친절한 철수 씨, 도도한 승민 씨, 유쾌한 재명 씨라고 해서 신발에 있습니다. 뭐 다들 장점을 이제 이렇게 신문에다가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장점은 이 사람이 없는 거고 이런 장점은 이 사람이 없는 거고 이런 상대방의 약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 1위인데 차분한 재인 씨가 있습니다만은 친절하지 않다, 반듯하지 않다라는 부분과는 글쎄요, 어떻게 이미지가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안희정 지사 한국당과 연정 가능하다. 문재인 전 대표 여당은 지금 적폐 대상이지 연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합동 토론회가 좀 있었죠. 하나 더 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2% 지지율 올라서 34%, 안희정은 6%포인트 내려서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입니다. 최영호 교수님,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꽤 많이 올라가서 2위까지 올라간 여론조사가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뭐 3위, 4위에 있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쑥날쑥한 거죠? 지금 황교안 대행 자체가 출마에 대해서 지금 뭐 선을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에 샘플을 갖고 가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황교안 총리의 이제 거취에 대해서는 뭐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때서 나오는 소위 점수들
이것이 퍼센테이지 이것이 이제 추세를 어떻게 갖고 진짜 가느냐. 추세다. 예. 네. 지금까지는 저는 저기는 허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황건한 대행은 나오시는 거예요? 뭐 이제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하셨잖아요. 뭐 사람이 이제 뭐 길을 가고자 하나 신이 인도한다, 여호와가 인도한다, 뭐 이런 식의 사람이 계획은 하더라도 결국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다는 예. 얘기였는데, 근데 나오신다는 뜻인가요? 그 총진 측에서 그거는 좀 과잉 해석이다. 예. 그래서 또 이래 지금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탄핵 결과 인용이 돼야 예. 아마 최종적인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본인이 지금 NC, ND 전략으로 가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상당히 뭐 정치적인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실 뭐 벌써 뭐 본인은 지금 출마 여부를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진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자당의 대선 후보로 거의 지금 이제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 현실인데 과연 그런 정치적 현실과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뭐 지금 이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이제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 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또 그 국정의 공백과 혼란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잘 감안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이제 야당 주자들이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여당 쪽에서, 이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이 지지율이 마땅치 않은데, 그나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황교안 대행, 뭐 지금 무소속이긴 합니다만은, 황교안 대행 그리고 홍준표 지사. 이제 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메모지에 똥골뱅이가 막 그려졌던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뭐예요? 이 똥골뱅이의 의미. 그리고 홍 지사는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고 그 밑에 고정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또 유승민도 있습니다. 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머릿속에는 어떤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그 총리가 8%대가 있지만 최근에 또 다른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희정 지사를 넘어서 2등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지금까지 없던 또 패턴이 홍준표 지사가 이 그 라인업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명의 어떤 그 지지율을 보태면은 거의 20% 가까이, 결국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동안은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두 명을 어떻게든 해서 흥행을 시키려고 하는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이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 될 수 있고, 결국 여당으로서는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꿈은 가지고 있는데, 결국 여당으로서는 지금 탄핵 결정 이후를 지금으로서는 계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황교안 대행의 황자에다 이제 큼지막하게 열심히 그려놓은 거고 꼭 나온다. 황교안 대행은 꼭 나올 것이다. 안 나오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뭐 어떤 그런 의지가 밑에 생존이라고 되어 생존, 맞아요. 생존. 네, 살아서 들어야 되고 황대만이냐 홍대만이냐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탄핵이 이제 결정이 돼야 저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캠프를 차리시든지 국정을 더 안정적으로 갖고 가실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지사도요, 이 좀 자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좀 거친 말들을 많이 하는, 한국의 트럼프다, 한국의 드테르트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드는데, 홍준표 지사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함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감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여러 번 이제 거친 말씀이 여러 번 있었어요, 홍 지사가. 막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권의 주자가 없어도 홍준표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에 무죄 났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지지율이 오른 거에 대해서 한국 정치에 되게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 자기 하고 싶은 말씀 막 하시죠. 근데 막말하고 소신은 다릅니다. 소신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상대방도 이해를 하고 불쾌는 하지만 이해를 시키고 자기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는 그냥 상처 주는 얘기만 합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요.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대통령을 본인의 지지율, 대통령을 나가실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우스갯소리로 담는 것 자체가 아주 안 좋은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려면
드리고 싶은 게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본인의 자유고 당의 선택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정치의 상대방도 상처 주지 않고 마음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가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고 마음을 얻는 모습을 정치하는 동안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버릇조차 배우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요, 이제 좀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이제 굉장히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사실 막말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고 그래서 저런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두테르테 대통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의 뭐 비판과는 무관하게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 지지층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어찌 보면 또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집토끼 모으기에는 저것처럼 좋은 게 없죠. 지금 사실 보수층이라는 게 절대로 데모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뭔가 뭉치려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앞에 향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런 말을 하면서 해서 저거를 뭐 뭉치는데 지금 이제 조대진 변호사가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지만 저는 전략 전술이에요. 전략 전술에 대해서 또 야당 후보들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사실 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지금 뭐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저기서 이제 계속하면서 자기한테 정치인이라는 거는 부고장 외에는 다 좋은 거거든요. 자기 이름 나오면. 뭐 욕하는 얘기도 좋고 칭찬하는 얘기도 좋고. 그러니까 후발주자 아닙니까? 후발주자는 1등하고 똑같은 전략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뒤집는 전략을 하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글쎄 뭐 이제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홍 지사가 톡톡 튀는 발언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제 주목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정치가 또 막 이렇게 또 가니까 또 희화되는 사람 얘기가 또 희화시키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허경영 씨가 또 대선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분 대선에 지금 나올 수 없잖아요.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인데 또 나온다고 합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향후 5년간은 한풀이 정국이 될 그래서 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을 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 개편이라고. 그때 이제 내가 나오는 거. 3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남녀 동서의 직능의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대학 지망자 전원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혁명, 실업자 취직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복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공화당 허경영이 다시 한번 강한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저도 뭐 꽤 오래전에 저분을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약간 이제 황당해서 그냥 뭐 웃느라고 제가 진행을 제대로 못한 적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묘하게도요, 저분 말씀 중에 맞아떨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분이 공약했던 것 중에 또 실제로 이뤄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좀 섬뜩한 면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만 뭐 나올 수 없는 분이긴 한 거는 확실하니까. 실제로 지금 지난번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10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근데 본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탄핵이 되면은 황교안 총리 대행이 권한 대행이 사면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온다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흥미로운 것이 지난번 그 대선 공약 중에 결혼하면 1억 준다. 그리고 애 낳으면 3천만 원 준다. 끝에 모병제 도입한다. 흥미로운 것이 지금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 해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4차원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정말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세대를 희화하는 것 같은데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저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만나보고 싶은데요. 공중부양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공중부양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롤스로이스 손안대고 운전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 것도 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국민들이 허경영 그 총재 관련돼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대한민국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차라리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 믿어라도 보자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 제가 듣기로는 3월 1일 날 부산에서 아마 허경영 씨가 아마 대선 출마에 관련된 아마 공식적인 집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그리고 박수치고 즐거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허경영 씨가 내놓았던 여러 가지 황당한 공약들이 지금 사실 좀 과시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일반 국민들이 허경영도 읽어내는 그런 민심의 흐름 그리고 좀 앞서가는 그런 복지 공약 이런 부분들을 못 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 보내는 일종의 뭐랄까요? 좀 우회적인 비판의 목소리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정치권에 실망하니까 이제 저런 분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건데, 근데 저분이 내세운 공약이 뭐 특별한 공약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는 공약. 저분의 공약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또 너무 또 치켜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지율 합해서 20% 밑돌자 합쳐서 바른한국당 만들자. 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처음에 바른한국당이에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합쳐서 하는데. 겉에서는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설전을 벌이는데 물밑에서는 재결합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오 교수님, 진짜로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자주 만나고요. 뭐 저런 얘기들이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조직위원장들, 그다음에 각 지역구에 위원장들을 지금 임명하는 과정들을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면서도 지금 사실 뭐 잘 아시지만 국회의원 회관 밑에 가면은 서로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사우나하고 하기 때문에 통하는 사람끼리 통하지만 그러나 지도부끼리는 계속 설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바른한국당 뭐 가능성 없는 건 아니죠. 탄핵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가능성이 높아지냐 낮아지냐의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요,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탄핵을 100% 확신한다는 발언을 얼마 전에 했고,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100% 확신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는 게 100%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 다 같이 합쳐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은 이제 60일 내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짧은 소개입니다만은 끝에 가서는 보수 대 진보가 1대1의 구도를 분명히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 대연합 얘기 나오고 뭐 개헌 연대 나오고 하면서 많은 그런 정치 공학적인 얘기들이 나오지만 끝에는 유력 후보 둘이서 1대1의 싸움이 갈 때 어떤 양상을 띌 거냐. 그런 거죠. 한번 좀 더 지켜보죠, 그러면. 자, 최경환 의원이 이제 본인의 보좌진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킨 거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을 따돌리려고 4시간 전에 기습 출두했다라고 하네요. 본인이 그렇게 지금 뭐 4시간 전에 그렇게 미리 간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했다고 한다면 아마 뭐 제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제 재판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카메라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사실 서면 조사로 무혐의를 끝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실과 정의를 좀 확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시간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평화롭게 시위 잘 끝내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